자, 오늘은 하반기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뭇 다른 모습이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랑? 네, 맞아요. 자, 하반기 설명회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를 보러 오신 분이건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건 간에 지금 시즌에 맞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은 몇 월입니까? 이다이씨, 지금 몇 월이냐고. 6월이죠, 그죠? 6월이에요.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네, 곧 7월이에요. 그죠? 6월 아니고, 이제 곧 7월이 다가올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험 봐야 되는 월은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11월 언제냐면, 11월 이맘때예요. 11월 이맘때, 6월 이맘때인 것처럼 11월 이맘때예요. 자, 그럼 몇 개월이 남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죠? 7, 8, 9, 10, 10일을 꼽기가 애매하죠. 그죠? 5손가락을 채우지 못하는 달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동안,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서민정 강의를 들어요. 이러면 저는 나가도 되죠, 지금.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본인한테 맞는 최적화된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라는 안내를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강의 들어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본인의 여하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강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이 5손가락을 다 꼽기도 안 되는 이 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할 게 많다.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시즌이고요.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운 계절을 다시 맞이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초수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뭘 공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초수가 공부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수, 이 사항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2가지 대상에 모두 다 포함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개론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용 보려면 개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이 몇 월이죠? 6월 끝나가고 있는 7월을 앞두고 있는 시즌이에요. 자, 지금서부터 개론서를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계속해서 돌리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나는 지쳐 나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개론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뽑아서 보셔야 돼요. 골라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개론서를 골라볼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개론서를 골라야 될까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디 공개되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여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PDF 파일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니 지금? 2018년도까지 봤던 임용에 관한 시험 문제가 다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문제가 다 탑재되어 있고 2009년도서부터 있는 문제 중에서 2013년까지 가는 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문제를 지금 봐서 뭐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아마추어예요. 객관식 문제를 왜 지금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푸는데 봐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발자국 중에 중간을 끊어놓고 나는 왜 길을 헤매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개론서를 봐야 되는 거는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가 아닌 시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되는 개론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뽑아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8번 문제인데 조선 후기의 음악적인 특징을 물어요.
조선 후기의 음악적 특징이 어떤 게 있냐라는 걸 묻는 기출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보기가 몇 개 달려있죠? 대답을 해라. 1, 2, 3, 4, 5. 5개가 달려있어요. 자, 1번에 써있는 얘기는 판소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춘향가에 관한 얘기가 써있어요. 2번에 써있는 내용은 영산해상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영산해상이 풍류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성으로 파생되면서 뒤에 천년만세나 별곡이 붙어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3번에 나오는 보기는 어떤 보기냐면 가곡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곡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번에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정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조 때 만들어진 향학정제와 당학정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번에 나온 얘기는 이왕직 아학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초수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개론서들을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라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재수들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거 답은 몇 번이야 이렇게 하고 패스 이렇게 해요. 기출문제를 왜 보는 거지 도대체? 기출문제를 뭐 때문에 본 거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조선 후기의 음악적인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돼 있는 애들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정답이라면 걔가 왜 정답인지 알아야 되는 거. 그것들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28번에 있는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개론서의 양은 엄청나요. 그죠? 섹션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어디를? 판소리, 춘향가를. 영산해상 중에 천년만세 별곡까지 다 다시 뽑아봐야 되는 상황이야. 가곡 중에서 만중삽이라는 게 써있으니까 가곡의 변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아예 틀린 문제예요. 조선 후기까지 가면서는 만중삭이 다 남아요. 삭대연만 남아요. 삭대연만 남아요. 왜? 우리는 빠른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가고 얘네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애들이고 얘에서 가곡의 변천이 파생돼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가곡의 변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려면 어디를 위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위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개론서를 뽑아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론서를 하는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12율서부터 시작해요. 12율, 삼분손익법, 청성배성, 악조, 12율, 삼분손익법, 청성배성, 종묘제례, 12율, 삼분손익법.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쪽까지 가려니까 계속 기운은 빠지고 힘은 빠지고 나는 너무 재미없고 나는 보는 내용 계속 보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돌려가다가는 여러분은 9월이 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여러분이 개론서를 보는 방법을 얘기하면 일단 판소리 섹션을 열심히 읽어요. 판소리가 어떤 방식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레파토리가 뭐고 명창이 누군지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서 영산해상이 풍류방음악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가곡의 변천 중에서 삭대업의 포커스가 맞힌 부분을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제의 변천을 보면서 당학정제, 향학정제가 구분됐던 고려시대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 문제에서 봐야 되는 것은 조선 순조 이후에 나타나는 향학정제와 당학정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열심히 보면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고려시대 만들어진 향학정제, 당학정제는 언제 봐요? 고려시대 얘기가 나오면 보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면 당학정제, 향학정제라고 하는 테마를 시대별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테마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기출문제가 한 문제야? 엄청 많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섹션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는 판소리는 아마 한 10대 번 될 거고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영산해상이라고 하는 섹션을 찾아서 보다 보면 그것들도 한 20번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나머지가 안 빠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론서를 뽑아보다 보면 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뽑아보다 보면 안 빠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안 빠지는 부분 버리시면 돼요. 개론서 중에서 뽑아보다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뽑아보다가 내가 한 번도 안 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버리시면 돼요.
거기서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확률, 거기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0.1%나 1% 미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착각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떨어진 건 정말 잘 써야 되는 영설해상, 정말 잘 써야 되는 판소리,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민요 토리에서 틀린 거지. 그 어쩌다 나올지 모르는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즌에 5손가락을 다 꼽지도 못하는 지금 시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면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볼 때 연도별로 보시는 거예요. 2002년도 문제를 뽑으면 2002년도 문제 안에는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국악, 교수법, 교육과정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개론서를 뽑아서 보시는 거예요. 서양음악은 그라우트나 들베나 뭐 이런 데서 뽑아보시는 거고, 국악 같으면 자기가 정해놓은 개론서 하나나 아니면 강의 자료, 그동안 들었던 강의 자료에서 뽑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많이 보는 부분이 생기고 덜 보는 부분이 생겨요. 많이 보는 부분들을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개론서를 조금씩 뽑아봐라 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는 정답을 체크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언급된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뚱뚱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언급된 정동방곡, 유황곡, 수제천, 이런 키워드들 하나하나를 뚱뚱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게,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시는 지식들이 필요해서 거기서 나온 테마를 뽑아보는 게 지금 개론서를 보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개론서를 보는 거는 언제 해야 되나요? 9월 이후에 하셔야 돼요. 9월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때는 개론서를 20번, 30번, 25번, 50번 돌려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때는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죠. 90 이렇게 되는 시즌이니까 그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6월에서 8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필요한 지식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그동안 출제됐던 텍스트, 포커스 아니면 키워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걔네들을 뚱뚱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론서의 내용을 뽑아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초수든 재수든 어떤 걸 하는 사람이건 올해 임용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6월에서 8월 동안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었어요. 자, 여태까지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 거냐면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진도를 나눴겠죠. 음교론 요만큼 읽자. 그다음에 국악계론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정학만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민속학이거든. 이렇게 테마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기출문제로.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문제여서 여기서 다루어진 내용은 거의 다 반복돼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기출문제가 1, 2년이 아니에요. 2002년서부터 2018년까지 봐야 되니까 적어도 16년, 17년의 문제를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개론서를 뽑아봐야 알 수 있어요. 뽑아서 봐서 킵해서 봐야 알 수 있지 1쪽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계속 반복하는 일만 하면 어디가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 지식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교육학 방법이에요. 저도 교육학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으니까 교육학 공부 방법을 좀 얘기해주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공부를 6월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임고를 봐야 됐던 시절, 강의를 하기 이전 시절, 나도 수험생이었던 시절, 2013년, 14년 요때인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처음에 이 길을 들어왔던 그때 얘기인데 교육학을 갑자기 6월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면 교육학을 해야 되는데 교육학 분량 여러분 지금 보듯이 어때요? 엄청나죠?
거기 나와 있는 교육학을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전공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는 걸 다 극복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교육학 이론책 보지도 않았어요. 교육학 이론책을 들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봐야 되는 기본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손 안 대고 바로 어디로 점프했냐면 기출문제로 점프했어요. 기출문제 또는 교육학 강사가 주는 논술문제. 교육학 문제는 다 뭘로 나오죠? 논술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모범 답안이 있는 걸 구했어요.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요? 뭐 사이트들의 무료 강의 이런 데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누구는 책도 내잖아요. 교육학 논술 백제 뭐 이런 책들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걸 구했어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답을 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학은 논술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교육학만 했는데 논술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요. 안 쓰고요, 선생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읽고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면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죠. 20줄 정도, 25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장까지 넘어가는 걸 좀 읽다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써있는 걸 읽다 보면 이 문제라면 내가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종이에다 썼어요. 뭐를?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채워요. 그럼 내가 오늘 채운 거 한 문제죠. 근데 내가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2문제, 그 다음날 3문제, 4문제, 5문제, 일주일을 보내면 7장이 생겨요. 그럼 그 7장이 생긴 걸 놓고 거기다가 타픽을 썼어요. 자, 우리들의 노트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논술 문제의 모범 답안을 내가 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뭘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교육학 지식이 바닥이 나고 있네. 뭘 써야 되냐? 교육행정, 교육행정 중에서 컨설팅 장학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룬 거는 보통 교육학 문제에서는 2-3개 정도의 토픽이 다뤄져요. 그래서 첫날 쓴 답안지에서는 이러이러한 토픽이 다뤄졌고 이러이러한 토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학습했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점핑을 한 건가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론 또는 교육학 논술에서 다루는 이론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 기본서를 보는 동안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바로 이렇게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정리하면 저한테는 21개 정도의 교육학 이론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 2달, 3달 반복하게 되면 한 100일 정도, 한 80일 정도만 하게 되면 나한테는 80개의 논술 문제와 그거에 대한 답안, 거기에 들어간 이론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봤을 때 교육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교육학을 처음에 이론서부터 접근한 게 아니라 기출에서 다뤄지는 게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육학을 6월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론을 다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안 되는 거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공도 어떻게 접근해야 잘할 수 있냐면 기출문제를 놓고 거기서 나눠진 내용을 내가 뚱뚱하게 만드는 연습. 뚱뚱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을 뚱뚱하게 만들지 말고 거기 나오는 토픽을 내가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론서를 뽑아서 보게 돼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게 많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반복될 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에 관한 이론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초수나 재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서부터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죠? 기출문제를 가장 오래된 문제서부터 뽑아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거기 나온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걸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초수하고 재수의 공부 방법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도별로 문제를 풀어본다. 문제를 풀어볼 때 필요한 이론이 있는 부분을 개론서에서 찾아본다. 여기까지가 이제 둘 다 공통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수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걸 퍼펙트하게 외우는 일은 초수가 하셔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 거기 나온 토픽을 내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지금까지 뭐 했냐면 찾아보는 것만 했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영산해상이야. 영산해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 안에 8개, 9개, 이런 곡들이 들어있어.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기만 했기 때문에 초수는 여기서 내가 찾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계속 외워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수다.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영산해상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모어자를 몰라? 당연히 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냐면 아니죠. 뭔가 구멍이 있었으니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부를 하거나 3번 공부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초수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외우라고 그랬죠. 퍼펙트하게 여기 나온 내용을 이제 잘 쓸 수 있게,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내용은 적어도 모르는 키워드가 없이 내가 설명을 쫙 할 수 있게 외우라 그랬죠. 그 외우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재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군가의 흉내를 내봐야 돼요.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 좋을까? 우리는 누구 흉내를 내는 게 좋을까? 누군가의 흉내를 내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괄적 음악성 배웠어요. MMCP 배웠죠? 거기서 작은 음악가라는 말 나오는 거 기억나요? 애들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작은 음악가야. 그래서 너는 지휘도 해보고, 너는 노래도 불러보고, 너는 악기 연주도 해보는데 어느 수준에서? 네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걔네들 보고 음악가라고 안 부르고 작은 음악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음악가의 흉내를 내보다 보면 지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연주를 하다 보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제일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마음을 알고 싶어요? 출제자의 마음을 알고 싶죠, 그죠?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한 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재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초수는 그럴 수 없어요. 초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준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풀어내가면서 그걸 외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 재수 이상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숙하나마 잘 안 되는 거지만 뭐 해봐야 되냐면 문제 내봐야 돼요. 문제 출제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많은 재료가 쌓였어요. 뭐 하면서?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뭔가를 뚱뚱하게 만들어 놓았던 벽돌들이 나한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벽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봐야 돼요. 문제를 내봐야 돼요. 문제를 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물어볼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낸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여기서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걸 물어봐 줄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애들한테 뭐 조수미 수준의 노래하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서 출제할 수 있을까를 흉내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막연히 민요를 계속 들었을 때랑 내가 한 곡이라도 불러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민요를 장구를 치면서 그걸 흥겹게 불러냈을 때 여러분한테 주는 민요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알 거예요. 어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종이 땡땡땡이나 산토끼 같은 걸 불러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악보에 써있는 대로 부르는 거랑 내가 이걸 정말 잘 표현하고 싶어서 열심히 부르는 거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악보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가지고 자기가 연결해서 문제 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출제자가 내야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거는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논수령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세요? 말도 안 되지, 그치? 논수령을 낼 수 있으면 여기 앉아있겠냐? 뭐 지금 내가 지금 하반기 설명을 들으러 왔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기입형 문제 따위는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기입형 문제를 왜 내요? 열심히 외워. 그 시간에 열심히 외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봐야 되는 건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예요.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내볼 수 있어요. 내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문제는 내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의 답 여러분 몇 줄로 적어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지. 야, 만난 지 한 30분이 넘었으면 이제 친해져야지. 내가 이제 막 욕을 해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야. 몇 줄로 답 써야 돼요? 4줄. 그럼 어떤 문제를 내고 나서 자기가 답을 써보는데 4줄이 넘어가면 그 문제 제대로 낸 거야? 이상하게 낸 거야? 이상하게 낸 거야. 어떤 문제를 내고 나서 내가 답을 써봤는데 거기 문제가 2줄밖에 안 채워져 답이. 그럼 그 문제 똑바른 거야?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쓴다고 써가지고 대충 답을 내가 써보니까 한 3-4줄에 딱 맞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야? 괜찮은 문제야. 이걸 누구랑 하시냐면 스터디원들하고 하세요. 혼자서 이걸 해내고 누가 봐줄 능력이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 쟤도 좀 못 믿겠어. 서로 그러지 서로. 제가 문제를 잘 낼까? 이상한데. 이러지 그지? 그러면 갖고 오세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근데 저한테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강생?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이 문제를 내고 답을 써본 사람이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처음 보는 앤데 그런 거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인강생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인강생이고 누가 내 수강생이고 누가 내 직강생인지 잘 몰라요. 워낙 강의가 여러 개 있고 여러 군데에서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들이밀면 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국악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음교론을 여러분한테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제발 선생 같은 선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수입차 팔거나 영업력이 좀 좋아서 아마 수입차 비싼 거 팔으라고 저한테 딜러 맡겨주면 제가 아마 엄청난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명품 매장에 가서 명품을 팔거나 그럼 아마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국악이 참 좋아요. 그리고 국악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짜 음악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기여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세요. 내보세요.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술형 문제 내는 것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요 악보 2개를 보고 판소리 악보 하나를 섞어요. 그래서 이 3개가 가진 공통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3개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이 언제 나타나느냐라,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음악적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 재수 정도면, 그리고 또 공부를 계속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눈으로만 쳐다보고 누군가가 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만 하지 자기가 직접 문제를 내보려고 하지는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조금만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교생 실습 왜 가죠? 둘 중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생 실습에서 얻어지는 거 딱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짓을 해야 되겠다. 난 이게 너무 좋다. 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건 내 할 짓이 아니다.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려서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중에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아닌가요? 이거 너무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출제자라면 자기가 그 흉내는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한 흉내는 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이렇게 간단한 가로넣기 문제 이런 건 안 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이론을 외우시면 되고 이 정도 문제를 내가지고 분량에 맞게 쓰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지식은 이 지식과 저 지식 2개 정도를 섞어서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놓고 이 답이 이 분량에 맞는가 하는 걸로 1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찼을 때는 뭔가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고요. 뭔가 넘쳤을 때는 내가 낸 서술형 문제 중에 뭘 하나 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출문제로 풀어가면서 5개라도, 3개라도, 2개라도 더 이상 양보 못해요. 2개 이하로 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2개, 3개, 5개. 잘 낼 수 있는 사람은 7개, 10개까지 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을 아니까. 웃어야 되는 건데 너무 진지한 분위기가. 웃으라고. 잘했어. 자,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감이라도 잡고 싶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기출문제 있는 거 정답 체크해서 오답 딱 판별 나면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악보들을 섞어서 잘라 붙여서 오려 붙여서 요새는 기술이 너무 좋잖아. 핸드폰으로 찍어서 찍찍찍 그림판에만 넣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착착착 박힐 수 있는 시대에 살잖아. 뭐 악곡이 궁금하면 유튜브 틀면 그냥 다 거기 나오는 세상에 살잖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썼는데 4줄이 안 찬다. 문제 잘못 낸 거예요. 4줄이 넘는다. 문제 잘못 낸 거예요. 4줄이 넘을 때는 조건을 제한해 주시고요. 4줄이 안 찰 때는 하나를 더 플러스 해줘야 4줄이 차는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를 내려니까 여러분들은 꼭 뭘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죠? 기출문제를 보고 먼저 풀어가면서 내 지식을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연도 문제가 끝났을 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2문제, 3문제, 5문제, 7문제 정도 내보는 거예요. 내보고 답을 써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넘치는지 모자라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 괜찮은 문제인지 궁금하시면 누구한테 오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 연구실은 이 강의실 끝에 있어요. 거기 가면 제 연구실이라고 써 있어요. 글로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냐면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합격의 그레이드는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본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식이 괜찮아졌다. 내가 문제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 나는 지금 공부가 너무 재미없다. 다 아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낼 정도가 안 돼서 지금은 그 지식이 뭔지 잘 몰라서 열심히 외워야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외우시는데 너무 지치게 너무 힘들게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개론서를 무한반복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보시는 거예요.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면 열심히 외우시고요. 좀 공부가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하반기 공부 방법 치고는 조금 유용했나요? 네. 한 번도 내가 문제를 출제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본 채 출제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 너는 어찌 문제를 내는 것이냐. 이런 게 궁금했단 말이죠. 흉내 내보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문제 내란 얘기가 아니라 문제 토픽을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보는 거예요. 넘치면 조건을 빼셔야 되고 답이 너무 모자르면 거기에 뭔가를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가나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2줄밖에 안 찾으면 가나 다 보기를 3개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가지고 4줄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너무 많이 넘쳐서 거의 논술 문제 반 정도 쓰는 수준의 답이 써진다. 그러면 가나만 가지고 문제 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기출문제에 주어진 악보, 기출문제에 주어진 키워드, 토픽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 흉내를 내볼 것,
출제자의 흉내를 내볼 것. 그리고 개론서를 볼 때는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보지 말고 뭐 할 것, 골라볼 것.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국악뿐만이 아니라 서양음악, 그다음에 뭐 교육론 이런 거에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문제 같은데, 교육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텍스트를 읽어주셔야지 이런 힘들이 생겨요.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이런 힘들이 생기는데, 그 텍스트도 철학, 미학, 심리학, 철학, 철학, 형식주의 다시 갔다가 표현주의 이렇게 되는 공부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고, 그런 공부 말고 이 문제가 철학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미학에 관한 문제가 뽑아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한반복하는 여러분의 공부는 지루하고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 시간은 하루에 적어도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될 건데,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내용이 나한테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 열심히 외웠어, 여기까지. 근데 또 까먹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뭐만 생기냐면 자괴감만 생겨요. 나 바본가? 나 그냥 이거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악교사 자격증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음악교사 자격증 갖고 할 수 있는 가장 번듯한 일이 뭐야? 그거 해야지. 음악교사 자격증 가지고 애들 레슨이나 할 거야? 음악교사 자격증 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서 애들 도레도레만 가르칠 거야? 아닌 거잖아, 그지? 그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음악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그 준비가 퍼펙트하지 않아서 이번 5손가락도 안 꼽아지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건 크게 2가지예요. 개론서를 뽑아볼 것, 기준은 항상 뭐일 것, 기출문제일 것. 출제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서술형 문제를 적어도 한 2개에서 7개 정도는 내어볼 것. 정답을 적었을 때 그 문제가 유효한지 타당한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지고 올 것. 이거였어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 뒤에 강의하셔야 되는 정희원 선생님이 나와서 서양음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정팀의 정희원이라고 해요. 서정팀에 제가 정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정희원인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꽤 있네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네, 합격 설명회는 지금 3번째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했었고, 그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2년 차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음악 이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부 때도 이론 공부를 했고, 석사 때도 이론 공부를 했고, 박사 때도 이론 공부를 했고, 그래서 계속 음악 이론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서정팀에서 서양음악 파트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서양음악 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이론부터 화성대위 그리고 음악사 전반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기출 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출 문제 반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출 문제 분석과 거기에 따른 토픽 정리, 그다음에 구멍을 메우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상반기와 그 하반기에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공부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이 하반기에.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토픽을 뽑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음악사는 저기 그라투 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하죠. 막 그래서 저기 20세기에 막 현대음악, 그다음에 대중음악, 뭐 재즈까지 가는데 정말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그 옛날 고대 문명부터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토픽들을 뽑아서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뽑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내 기출 문제예요. 기출문제에 나오는 토픽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 그 기본적인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분야가 많이 쪼개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분야마다 약간씩의 공부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론 파트가 있고 역사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론 파트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기초 이론, 그러니까 악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위라든지, 또 형식론에 관한 것, 그리고 뭐 지휘라든지 작곡이라든지 반주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파트들이 이론은 탁탁탁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마다 약간 접근하는 것이 다른데,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 얘는 조금 특수한 애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 화성법을 설명할 때 맨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우실 때요, 걔를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술을 닦는 것처럼 스케일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스케일하고, 또 곡 연습하고, 그 다음날 또 스케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케일이랑 아르페지오도 안 되는데 막 모차르트 소나타 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기술이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은 정말 기술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기술이 좋은 게 뭐예요? 어른들이 자고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술은 한번 닦아놓으면 쉽게 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피아니스트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막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연습하시지 않거든요. 조금 연습해도 근데 그 스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르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제 장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마스터라 그러죠. 근데 화성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야말로 그냥 여러분이 스케일 연습하듯이 악기 할 때 조금씩 그냥 해주면 까먹지 않아요, 걔는. 그런데 문제는 그 궤도까지 가야 돼요. 임용에서 요구하는 그 분석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궤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 작업이 좀 고돼요. 그런데 그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그래서 되도록 사실은 상반기에 하시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요. 화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돼요. 여름까지. 9월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 풀면 그때부터 화성법 토픽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시간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성법 같은 경우는 여름까지는 그 궤도에 올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좀 부족하다 싶은 그런 부분은 화성법을 스킬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화성법은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나는 금방 체크가 돼요. 왜냐하면 화성법 같은 경우는 서양 음악사와 다르게 어느 토픽은 모르고 어느 토픽은 알고, 난 르네상스는 잘하는데 20세기는 모르고, 예를 들면 서양 음악사는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화성법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단계별 수업이에요. 그래서 3함을 모르면 7함이 당연히 몰라요. 7함을 모르면 당연히 그 다음에 붓달림 7함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반응계적 화음을 모르면 전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이제 보시다 보면 어느 화성법 문제가 탁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7화음의 종류가 다른 것을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케이, 나는 장칠화음, 난칠화음 이런 건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넘어갔어요.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다음 반응계적 화음 중 종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제 고급 화성학이라고 말하는 그 책들로 말하자면 보통 학원, 이제 이권에 돼 있는 그 뒷부분의 반응계적 화음 파트들부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파트들부터는. 그럼 그 파트들을
연습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반응계적 화음들부터 잘 모르시거든요. 반응계적. 오는계적 화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임용고시 하면서 화음 사성법을 나는 생전 처음 배워본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쵸? 학부 때 기본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수업을, 그쵸? 뭔가 레슨을 조금 받았다든지, 그쵸?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독학을 했다든지 다 어느 정도 조금씩 뭐 어딘가 이제 들어봤거나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음악을 했기 때문에 또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아예 모르진 않는데 보통 그 2권의 내용들이 있죠. 개론선술에서 이 반응계적 화음부터 또 전조 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숙달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왕도가 없어요. 정말 기술처럼 그냥 연습해야 돼요. 그 부분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성법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임용시험은 어느 한 파트를 버리고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그냥 조금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어느 정도 궤대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음악 수업이 더 편하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습을 하실 때 예전 문제들은 약간 단순했어요. 그래서 뭐 기억과 니은을 주고서 이 부분을 로마 숫자 기호로 분석하시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이제 가장 최근의 문제도 그렇지만 화성의 어떤 화음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까지 하래요. 서술. 화성인데 서술 막 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얘는 모이다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또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악곡이 있으면 얘는 뭐다. 요게 아니라요. 그 문제들을 여러 개 이제 여러분이 푸시겠죠. 예를 들면 나폴레옹함이다. 그럼 나폴레옹함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한 개만 푸실 리는 없어요. 그럼 숙달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나폴레옹함에 나오는 문제를 최소한 몇 개를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끼리 뭔가 진행상의 공통점까지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반응계적 화음 같은 경우는 그 개론서에 있는 문제들만 말고요. 문제들 앞에 보통 개론서에 설명들이 막 자잘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화성학 책에. 근데 사실 화성학 책에 있는 그 설명들은 진짜 잘 안 읽혀요. 잘 안 읽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들도 사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파트, 그 화음이 부분에 한해서는 앞에 그 용법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법을 흔히 음악의 문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법이고 어느 정도는 내 암기도 필요해요. 이제 언어를 잘 하려면 단어를 모르면 사실은 언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암기도 있어야 되고요. 문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화성 진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둘째가 이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5살이에요.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내미가 이제 막 언어 폭발기인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막 배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가서도 말을 듣고 막 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많이 봐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말투가 약간 할머니 같은 말투를 써요. 5살 남자애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 듣는 말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막 잘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뜬금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건 참 뭐가 다양하다든지 뭐 이런 말도 하고 어느 날엔 누워가지고 밤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딱 침대 누워서 오늘은 날이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데 이미 해는 다 졌고 문도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밤에 누워서 잘 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은 언제 해요? 아침에 이제 뭔가 창 탁 나가서, 그죠? 오늘 날이 정말 좋다. 라든지, 그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창문을 탁 열었는데 바람이 선선하면, 밤인데 바람이 참 선선하네. 그죠? 여름이지만 밤이니까 선선하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뉘앙스에 맞는 용법에 맞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표현은 아는데,
용법의 그 뉘앙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성법 풀 때도 참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음이 왜 그 자리에 나오는지, 얘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익히시는 것이 이제 요즘의 시험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화성법 같은 경우는 정말 장인 정신이 필요해요. 스킬. 그래서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보다는 범위가 약간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론 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기초이론, 형식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맘먹고 공부하면 2, 3일이면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맘먹고 나 기초이론 좀 외우겠다. 그러면 얘 딱 날 잡고서 한 이틀 이 정도면 외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악전 같은 파트예요. 수업으로 치면 한 주 반이나 제가 2주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기초이론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기초이론 한 문제에 막 4점짜리 이런 건 잘 없지만 4점 문제에 1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5점 문제 2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이론을 반드시 얘는 암기인데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날 잡고 하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이론을 나 아직 지금 암기가 안 됐다. 그러면 걔는 이 8월 전에 여름 동안에 날 잡고 하세요. 그냥 날 잡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한다면 사실 하루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눠서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 3텀 정도 아니면 4텀 한 반나절씩 해서 한 3텀 4텀 정도면 보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이론은 외우셔야 되고 형식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형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형식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화성이 돼야지 형식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지도 모르고 반응계적 화음이 뭔지도 모르고 얘 섹션을 자르지를 못하는데 무슨 형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외워놓은 형식은 다른 학국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론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얘는 화성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걔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대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위법이라는 것은 사실 화성보다도 사실 범위가 엄밀히 말하면 더 넓어요. 르네상스, 우리가 16세기 스타일부터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용에서 나오는 토픽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위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6세기 예를 들면 종별대위법을 물어본다든지 18세기에 조성대위의 그런 스킬들 아니면 인벤션이라든지 푸가 이런 식으로 그 토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데는 사실 시간이 아주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업을 들으신다면 뭔가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강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런 토픽들이죠. 왜냐하면 걔네만 따로 떼가지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토픽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시간에 할 수 있는 토픽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픽 자체가 아주 범위가 크지 않단 얘기고 나와봤자 한두 문제일 텐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대입법 나와봤자 한두 문제겠죠. 내 형식 나와봤자 한두 문제겠죠. 그렇죠. 나와봤자 한두 문제인데 걔를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한 문제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면 4점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어떤 한 파트를 버리시면 안 돼요. 걔가 아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걔는 여름 전에 뭔가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강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개론서를 하나 사가지고 걔를 훑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해당하는 토픽들을 꼭 빠짐없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토픽들이 어떤 거였냐면 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장인이 돼야 되는 그게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법의 토픽들 16세기, 18세기의 주요 토픽. 그 다음에 기초이론 외워야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형식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는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관한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언급 안 한 것이 지휘, 작곡, 반주예요. 그런데 작곡과 반주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객관식 시절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걔를
오선보를 막 그리라고 지금 막 하지 않기 때문에, 오선보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개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반주형 같은 거를 그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네 개가 애매하죠. 그런데 걔는 말로 풀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유도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사실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 이론의 다양한 파트들을 꼭 하나를 버리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시라. 5가지 파트요. 제가 5가지 파트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 서쌤이 말씀하신 것과 정말 일맥상통해요. 음악사예요. 역사는 음악사인데, 음악사는 우리가 어떻게 조각을 자르죠?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시기적으로 이렇게 20세기까지 자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넓어요, 범위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음악사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열심히 20세기를 외웠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고, 그럼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죠? 시험 끝나고 나서 정말 허무하겠죠. 내가 그렇게 많이 20세기를 오랫동안 외웠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다니.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야가 서양음악사예요. 서양음악사.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고대부터 공부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예를 들면 팔레스티나가 나왔다. 네, 그럼 난 팔레스타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가 어디에 위치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하, 그치? 지금 후기 르네상스의 반종교개혁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팔레스타인의 앞뒤에는 이런 애들이 나오는구나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토픽을 공부하실 때 개론서를 찾으실 때요. 팔레스티나 그래서 얘를 찾았어요. 팔레스티나 파트. 그쵸? 그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지금 옆에는 누가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어디에 나오는 애구나. 지금 위치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요. 그래서 위아래 지금 누가 나오는구나. 그 토픽을 봐두시고 가야지 걔가 응용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토픽을 찾는다. 그리고 그 토픽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앤지를 본다. 그쵸? 그럼 걔는 앞뒤를 찾아보면 되겠죠. 앞뒤에 그 큰 글씨 같은 애들을 보면 되겠죠. 그쵸? 앞뒤에. 그리고 개론서 질문을 이제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근데 개론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각 개론서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개론서가 보통 뭐 그라우트, 그죠? 아니면 이제 새들배, 아니면 뭐 두길, 뭐 음악세계 이제 요런 정도인데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초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아니면 요렇게 가시오, 아니면 요렇게 그걸 봤으면 요렇게 가시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그냥 제가 어떤 걸 가장 보면 좋을까요? 하라고 찾아서 보실 때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냥 저는 그라우트라고 말해요. 그라우트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라우트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찾아서 보시기에는 네, 괜찮아요. 찾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범위가 많은 양을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곡에 관한 설명이 자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보실 거면 그라우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근데 나는 그라우트 도저히 읽히지가 않는다. 난 그라우트を보면은 30분 이상 공부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개론서를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악곡 얘기를 하세요. 악곡. 서양음악사의 되게 어려운 파트가 그런 부분이죠. 개념은 알아요. 나 이거 장르명도 알고 팔레스티나 누군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 악보를 보고 팔레스타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쵸? 그 악곡을 모르면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줄줄 설명을 주지가 않아요. 항상 어떤 악보를 주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악사는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악곡을 같이 끼고 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개론서를 읽으실 때도요. 팔레스티나 설명을 읽으실 때 팔레스티나의 악보가 나오면서 분명히 거기에 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곡들이 있어요. 그라우트 같은 애들을 읽다 보면 그런 애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애들을. 그래야지 아하 이 곡은 팔레스티나구나 하고서 그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곡을 외우실 때 있잖아요. 악보만 보시면 사실은 잘 안 외워져요. 악보만 보시면.
그래서 악곡을 사실은 들으시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음악이기 때문이에요. 음악. 그래서 악보를 보고 그림으로 외우면 빠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걔를 조금만 바꿔서 그려주면은 못 알아봐요. 예를 들면 교향곡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짜투리 멜로디만 줘요. 근데 심지어 막 다른 조로 바꿔서 줄 때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스코어 악보인데 피아노 리덕션 악보로 줘요. 그러면 내가 보던 악보랑 영 달라요. 그쵸? 그러면 못 알아봐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악보를 어느 방식으로 주느냐는 그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아는 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그 음악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악곡을 듣는 것이죠. 악곡을 듣는 거. 그래서 악곡을 물론 지금 시점에 이제 악곡을 듣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음악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맞아요.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화 보는데 앞에 나 그 영화 봤어. 나 앞에 10분은 봤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악보의 부분 있죠. 주로 시작 부분이거든요. 악보에 나오는 부분들은. 또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개론서에 나와요. 그렇죠?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름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게 생겼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또 까먹어서 나중에 뭔지 몰라도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악보를 음악을 들으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음악을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들으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음악을 들으실 때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들어서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들어서 듣는 사람은 없고 걔를 며칠 지나고 다시 봐주고 다시 들어주고 또 며칠 지나고 다시 들어주고 한 3번 정도는 들어야지 사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번을 들으려면 들을 때마다 찾으면 안 되겠죠. 걔를 들을 때마다 찾으면 안 되고 들으는 애들은 내 폴더에 넣어놔야 돼요. 정리하듯이 여러분이 왜 프린트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파일처럼 만들어두시고, 그렇죠? 1회, 2회 이렇게 만들어두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무슨 쇼핑을 해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떤 목록들이 쭉 있으면 걔를 이렇게 내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럼 어떻게 어디다 두세요? 뭔가 그쵸 장바구니 뭐 위시리스트 이런 데 넣어놓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보고 살까 안 살까 걔만 다시 보시잖아요. 걔를 막 다시 처음부터 찾으시지 않죠. 그쵸? 그런데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곡을 내가 유튜브 같은 데서 들으셨잖아요. 찾아서 들으셨잖아요. 걔를 반드시 내 폴더에 넣어놓으세요. 로그인만 하시면 그냥 바로 내 폴더에 넣을 수가 있어요. 폴더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제가 로그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대 숭세 이렇게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사의 순서대로 나눠져 있어요. 폴더가. 거기다 악곡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곡을 들었다. 팔레스티나 모테트를 들었다. 한 번 들었어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엔 다시 최소한 앞에 한 30초 정도라도 다시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프린트물을 모으듯이 또는 어떤 장바구니 아이템을 모아놓듯이 여러분의 그 폴더의 재생 목록에 뭔가 그 리스트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걔가 음악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꼭 시험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맞춰서 합격하시면 선생님이 정말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음악 선생님인데 음악을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음악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전달자거든요. 그쵸?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곡을 이때 공부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익히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려고 사실은 음악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문제에 나올 애들을 찍어서 듣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악사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실제로 음악을 들어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목록에 뭔가 그 여러분의 장바구니처럼 걔를 좀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름 동안에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시라. 그런데 토픽을 찾으시되
양옆에랑 위아래를 보셔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악곡을 꼭 아셔야 되는데 걔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음악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론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론은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쵸? 5개의 영역이 버려서 되는 파트가 없다. 그쵸? 이론은 걔는 버리면 안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걔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그리고 나머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애들, 암기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까지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서정팀에 또 한 분 선생님이 더 계세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올해부터 시창청음과 지금 슬기로운 화성 같이 강의하고 계시는 박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4월부터 시창청음과 그리고 화성학을 6월부터는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수업이 4시에 있었는데 이 설명의 시간도 4시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겹쳐서 저는 못하겠구나 해서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네, 잠깐 올라왔습니다. 우선 인사드리러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준비반 때 뵐 것 같아서 네, 저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봤더니 제가 30년이 됐더라고요. 작곡을 시작한 지. 그래서 30년 전부터 계속 화성학, 작곡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오랜 시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자신 있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금 시창청음 하고 화성학은 정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냥 제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시창청음 간단히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솔직히 진짜로 많이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난이도의 편차가 좀 지역별로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포기해서 0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운 지역에서는 다 맞을 수 있지만 어려운 지역을 제가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서울 같은 지역은 정말 작곡 전공이 아니면 100점을 맞기가 어려운 수준 정도구나라는 걸 기출문제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 정도를 보고 판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안에서 나도 100점 못 맞고 얘도 100점 제가 100점은 못 맞으실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제일 큰 목표는 뭘까요? 시창청음을 공부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기본, 정말 양심적으로 기본 요소를 갖춰가는 거예요. 사실 음악을 듣고 내가 학생들에게 적어줄 수 있고 불러줄 수 있는 게 기본이고 그게 음악 선생님이 진정한 음악 선생님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시창청음이에요. 그게 사실 중요한 의미지만 자, 우리한테 지금 바로 앞에 놓인 목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자, 시험을 보기 위한 목표는 1점이라도 더 받는 거예요. 준비 안 하시면 정말 0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더 적어서 1점을 받는 게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시 반에 이 설명회가 끝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끝나고 가셔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그리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 잡아서 하루 악전하시면 돼요 해서 날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시면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많이 적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더 많이 느낀 건 사실 레슨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나중에 여러 가지 그냥 제 주변 환경에
요소도 많이 작용했지만 그래서 레슨을 많이 하고 하면서 느낀 건 결국에는 오래 걸리지만 되기는 되는구나.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4, 5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미 우선은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을 했다는 건 음악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기초 능력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음악을 전공하시기가 되게 여기까지 오시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처음에 제가 1강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해요. 레벨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 제가 봤던 종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에 했던 테스트를 보면 정말 하나라도, 근데 하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적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성인이 돼서 음악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시창을 안 보는 지역은 시창을 꼭 굳이 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같이 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음을 정확히 내서 소리를 귀로 듣게 돼요. 그럼 그 소리가 우리 뇌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그 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창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을 정확하게 부르셔야 돼요. 대충 도를 불렀는데 도 근처, 미를 불렀는데 미 근처가 되면 그 조율 안 된 피아노가 내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서 음으로 고정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세상이 진짜 좋아졌잖아요. 내가 부르고 녹음하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고 피아노 앱을 핸드폰에 까실 수 있죠. 도 부르고 바로 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거를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셔서 꼭 노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음은 우선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절대음감을 가지셔서 음을 완벽히 다 듣는 것과 이 듣는 것을 완벽히 적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내가 다 들리긴 하는데 어디에다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음감이야. 1차 시험 끝나고 하면 되겠지 하면 그땐 늦어요. 그땐 늦어서 제가 1시간을 2시간을 투자하세요라까지 말을 안 하는데 정말 최소한 2, 30분씩만 매일매일 하시면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음감이 좋으신 분들은 강의가 필요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문제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많고 책도 있고 근데 도저히 어디다 뭘 적어야 될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어쨌든 강의들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게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구하셔서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시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보 방법이에요. 기보를 정확히 하시는 방법을 우선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호박자와 겹박자는 적는 방법이 다르죠. 호박자는 단위를 이루는 박 하나가 단위 박이 되어서 그 단위 음표대로 묶어서 적어야 되고 겹박자는 여러 개의 단위 음표가 하나의 박을 이루죠. 그럼 그 여러 개의 단위 음표 묶인 그 박 안에서 음표들을 묶어서 적어야 되는 이런 기보 방법이라든지 음표 머리 옆에 점은 어디다 찍는다든지 이런 정확한 기보를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것을 다 적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부터 적기 위해서 들은 건 나중에 내가 들었으니까 나중에 적어야지 하시고 안 들리는 걸 듣다 못 적고 듣는 것도 잊어버려서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밀려서 다 못 적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을 먼저 적으시고 못 듣는 것을 나중에 적으시고 넘어갈 때 못 들으셨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넘어가시고 못 들은 구멍들은 작곡해서 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빈 곳을 내시면 안 돼요. 도라도 적으시면 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빈 곳을 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상대음감, 절대음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슨 음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음감이면 절대음, 이름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적으셔야 되고, 상대음감이시면 이것도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이 섞였을 땐 절대음감처럼 들으셔야 빨라요, 지금은. 그런데 완벽한 상대음감이 계세요,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잠깐 생각났는데, 자, 상대음감들은 어떻게 듣냐면요. 이게 슈베르트 곡이죠. 절대음감은 시레도도시라 들리시죠? 상대음감은 미미미미 솔파파미레 렐레미파솔도.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음대로 들려요. 절대음감은 레도도시라. 근데 상대음감은 여기서부터 도시시라솔 도도레도시도레미도 다시 바뀌어요, 조가. 자, 왜 제가 이걸 잘 안 하면 제가 완벽한 상대음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가 바뀔 때마다 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곡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서울대 작곡가는 청음이 진짜 어려워요. 지금 많이 쉬워졌는데 90년대 중반 나이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 청음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컴퓨터 음악 같아요. 빨리 틀으면. 그러면 상대음감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진짜 구석에서 너무 많이 울어봤고, 그래서 이 청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진짜 되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또 계속 하고 했더니 조금씩 되고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싫은 것, 제일 하기 싫은 게 청음이었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음감이 저는 지금도 그냥 조성음악을 틀면 상대 음감으로 훨씬 빨리 들리고요. 그 다음에 무조음악이 나오면 그땐 절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게 하나하나를 계속 제가 외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피아노 엠 말씀드렸잖아요.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도를 치고 나가요. 오늘 하루 종일 도를 외워야지. 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집에 와서 내가 도 불러본 데는 도를 쳐봐야지. 쳐봐. 이거를 계속한 거예요. 정말 1년 내내, 2년 내내. 그럴 때 그 음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이렇게 음을 계속 수시로 불러보고 기억하고 쳐보고 하시면 그 음이 기억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음감과 상대음감 중간에 놓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음을 빨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대음감은 이렇게 들리잖아요. 개이름. 완벽히 상대음감으로 들리시면 개이름으로 빨리 연습해서 그 개이름으로 적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완벽한 상대음감은 절대음감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청음을, 그리고 무슨 사이트에서 인강을 들으시지도 않는다면 누군가 청음은 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같이 하신다거나 짝을 이뤄서 내가 쳐줄게, 너가 적어. 이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해요. 혼자 하실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집에 있는 동생을 불러다 놓고 음만이라도 연습하게, 내가 쳐봐,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율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누군가와 같이 짝을 이뤄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적으시면 계속 시험처럼 딱 8마디를 듣고 적고 채점하고 끝,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연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은 듣고 우선 채점은 나중에 하시고, 듣고 안 들리면 또 듣고 해서 우선 들어서 적는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공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세뒷단음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계속 들었더니 10번 들었더니 세뒷단음표가 맞아 하고 들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뒷단음표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게 적도록 20번, 30번, 저한테 어떤 인강 선생님이 선생님 저 진짜 100번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첨삭지 쓰는데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 10개, 20개는 더 적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채점을 하시죠. 자, 여기 돈대 도샵이라고 적었어. 틀렸네. 찍찍찍찍. 5개 틀렸어. 하고 덮으시면 될까요? 안 돼요. 반드시 쳐보셔야 돼요. 뭘 쳐볼까요? 내가 틀리게
적은 것. 그리고 부르시기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원래 답.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들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나가서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귀찮지만 싫지만 안 하시면 나중에 1차 끝나고 진짜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청음을 하면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되게 많이 봤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야 어제보단 하나 더 적었잖아. 내일은 2개 더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해 가면서 하시면 한 3달 후에는 5개씩 더 적으실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바본가? 계속 머리를 치고 이러시면은 마음만 괴로워요. 그런다고 해서 더 잘 들릴까요? 그 다음 날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제가 요즘에 SNS 이런 데서 봤는데 정경화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진짜 어울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도샵인데 도라고 적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도샵이었구나를 알고 오히려 실수를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나중에 2차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들 얘기보다 아마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 버라이어티한 2차, 그 스펙타클한 2차의 경험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제 조교로 활동했던 서울 지역에 합격해서 지금 어엿한 선생님이 된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를 불렀어요. 선생님 큰 박수 주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아름다워져서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노량진을 추리닝 바라고 오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져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어요. 뭘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네요. 막 여기다가.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기를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서정팀 조교로 같이 공부했었던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합격을 했고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앞에 워낙 국악 선생님이랑 서양음악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2차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또 마치고 공부 방법이나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 제가 이제 답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차 때는 2차에서 최종 탈락했었고 2차 재수할 때는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은 1차 점수였던 것 같아요. 초수 때는 컷에서 별로 높지 않은 점수로 붙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면서 한 달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재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수 때는 꽤 높이 붙어서 조금 실기에서 2차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좀 안전하게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임고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작년에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임기응변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은 아예 제가 모르는 국악곡을 뽑아서 노래를 부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기응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준비했던 게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1분, 30초 이렇게 주시거든요. 묵독 시간을. 그때 빨리 곡의 특징을 파악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감 있게 표현해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모르는 곡이었는데 딱 들어가면은 서울 지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냥 일반 교사 선생님 감독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계세요. 혹시나 부정행위를 할까봐 보고 계시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장구를 치고 막 뒤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아예 모르는 곡을 불렀거든요. 아예 모르는 곡을 불렀는데도 장구 장단도 진양 장단을 뽑아서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 처음 쳐봤어요. 근데도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막 지르고, 그게 육자배기였는데 그냥 어떻게든 그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든 꺾는 평으로 내는 떠는 이거를 좀 살려서 하려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크게 그나마 그래도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연달아서 시창청음, 장구 이렇게 피아노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SM, 3M 그 귀마개를 착용을 하는데 한 명씩 나오시는데 다음 분이 다 울면서 나오시고 앞에 분도 울면서 나가시고 되게 힘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그거를 좀 이겨내시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또 정신력,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재수를 하면은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초수에서 떨어졌던 게 많이 정신적으로 충격도 컸고 다시 가다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신감도 되게 없어졌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돼. 하자. 이렇게 좀 다잡으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좀 끝까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는 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려요. 그때 이제 1차가 끝나면은 딱 그날 저녁까지만 저는 미친 듯이 놀고, 그날은 정말 밤새서 못 놀았던 거를 못 마셨던 알코올을 다 흡입을 하고 다 섭취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 섭취를 하면서 스터디를 잡고,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면접 스터디도 잡고 뭐 하고 정신이 정말 없어요. 그 하루만 딱 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공부했을 때보다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레슨들 혹시 받고 계시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레슨이 있으면 그게 반주든 민요든 뭐 미리 레슨을 받아 놓으시는 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고, 그 남은 2차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은 자기가 연습할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초수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1차를 보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곡을 배웠어요. 계속 새로운 곡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레슨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다 버리고 새로 배운 거 익히랴, 먼저 배웠던 거 또 익히랴, 또 딴 거 하랴, 면접 준비하랴 뭐랴 하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2차 때는 그냥 아예 혼자 다 했었거든요. 재수 때는 혼자 다 했어요. 초수 때 레슨 받았던 거를 토대로 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때 뭐 장구를 몇 시간 딱 하고 끝나고 바로 저희 집에 이제 연습실이 있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바로 장구 치고 바로 성악하면서 반주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면접 정리하고 그리고 면접 스터디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모자르거든요. 근데 재수 때는 사실 재수 때 실기 점수가 더 낮긴 했는데 모르는 걸 아예 뽑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오래 했던 게 자신감을 키우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고 그걸 자기가 소화시킬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써왔는데 써온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어떡하지? 제가 써온 것 중에 2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했던 거 미리 레슨은 필요한 거는 부분은 배우고 지금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배우셔야 되고 그때는
혼자 자기와의 싸움, 스스로 나한테 익히는 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처음 보는 그 악보를 봐도 그 똑같은 곡이라도 그쪽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긴장되고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장단도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긴장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청음을 저는 혼자 하고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청음을 빨리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걸 빨리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연습을 하니까 더 빨리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특징적인 리듬은 아예 따로 떼서 많이들 이 리듬을 아예 이렇게 들리면은 셋있다는 표야. 이렇게 들리면은 8분음표에 16분음표 2개야. 이렇게 들리면은 싱코페이션이야. 이런 거를 좀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을 가장 중요하게 집중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쳐주시잖아요. 시험 볼 때. 그때 나의 목표는 첫음과 그 마디마다 첫음과 끝음은 무조건 적는다. 들리는 건 다 적는다. 내가 정확히 인지된 리듬은 다 적는다. 이런 걸 했고 그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리듬은 알겠는데 음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기둥음표? 리듬보로만 음표는 안 적고 그 위에 리듬으로만이라도 뭐라도 나중에 기억나게, 뭐라도 도움이 되게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많은 거를 적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창은 진짜 저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면은 나는 계속 악보의 다른 음을 부르는데 제 귀에는 계속 같은 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긴장을 해서.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첫 시작 그리고 끝은 마치는 도를 정확하게 내고 대신에 음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리듬은 절대로 틀리지 말자. 그래서 긴장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창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정확하게 부르는 게 더 점수를 높이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리듬은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부르고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고 첫음과 끝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주 같은 것도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랬지만 반주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게 특히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감으로는 아는데 감으로는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칠하면은 뭔가 분석은 안 되고 그 어중간한 상태 혹시 모르시나요? 저는 그래서 아예 정반주를 같이 보면서 정반주 코드를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내 손이 외우게, 내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외우게 그걸 계속 했었고 정반주에 없는 그냥 코드로 나온 악보들도 코드로 해서 그 베이스 흐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래에서 음악이 흘러갈 때 제일 이상하게 들리는 게 베이스가 틀리는 거. 서울 지역이 아니라 인천 정반주에서 정확하게 쳐야 되는 지역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전공하고 반주를 많이 했던 입장으로서는 베이스를 틀리지 않고 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절대 틀리지 말고 그 베이스 흐름은 절대 틀리지 말고 혹시라도 피아노 전공이시라면은 좀 전주를 멋있게 미리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은 딱 들어가면 안 들리지만 희미하게 들려요. 근데 딱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디서부터 나냐? 그냥 전주에서부터. 비전공자들은 그냥 기본 리듬에 치지만 혹시 피아노 전공하셨다면 조금 더 꾸밈을 넣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화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시라면은 베이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는 여기부터 이 곡이 나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주를 하겠다. 그것도 제가 정했었어요. 여기 항상 체크를 해놓고 이 곡은 여기부터 전주할 거야 해서 전주부터 항상 연습하고 코드 보면서 코드를 외우고 옆에는 코드가 없는 악보를 놓고 코드를 안 보고 쳐보고 틀리면 다시 코드를 보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반주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먼 얘기지만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면접은 정말 준비할 시간은 없는데
정말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초수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스터디를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두가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스터디를 뛰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만큼의 범위만 정해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 뭔가 내가 얻는 건 많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수 때는 좀 전략을 달리해서 이제 발표할 때까지가 한 달 정도가 있고 또 발표 난 후 2차 시험을 볼 때까지가 한 열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 나기 전까지는 면접책을 스스로 굉장히 꼼꼼히 보고 요즘에 보면은 되게 기본 내용이 있는 면접책이 있고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2015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하는 또 면접책이 있고 그리고 뭐 시마다 봐야 될 뭐 서울시는 서울시 잡지가 있고 뭐 행복한 교육 이런 것도 있고 시마다 뭐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계속 범위를 정해놓고 읽은 거를 한 명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가 설명한 거 듣고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할 때는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하기도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딱 되면은 쌓여서 그렇게 내가 말하고 듣고 여러 번 본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기간 동안은 정말 혼자 내가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딱 발표가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그때 구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충분히 쌓아온 것들을 말하는 연습, 감독 앞에서 이제 오디션이죠. 뭐 리허설처럼 말하는 연습, 실전처럼 해보는 연습 그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마다 뭐 방법이나 스타일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 나기 전까지 한 달은 뭣도 모르고 그냥 스터디에 무작정 뛰어드는 거는 조금 시간을 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때는 조금 더 자기를 채우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 되는 면접 내용에다가 2015에 적용한 내용을 덧붙이고 거기다가 나만의 답변을 모두 그 파트별로 정리를 했어요. 노트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학습분 진화에 대한 내용 챕터가 있으면은 기본 내용 모범 답안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2015에 해서 학교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고 여기서 나만의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원하는 시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 용어를 살을 붙여서 그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노트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기본 내용, 이 색깔로 쓴 거는 서울시 책 내용, 이 색깔로 쓴 거는 나만의 답안.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 정리를 하는데 한 달이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되고 생각보다 면접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교육 철학. 자기가 만약에 학교에 첫날에 가면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뭐 교사가 왜 됐나? 음악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 이런 답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딱 보고 바로 그 시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인상 깊게 읽은 책 아니면은 교사가 될 때 영향을 준 책들 막 이런 것도 다 그 문제집에 있어요. 예시로 그런 것들 찾아서 나만의 답을 다 정리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그거를 외우고 정리하고 해서 발표 나고 스터디 때 가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는 이 정도 제가 준비했고 혹시 1차 준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네, 제가 답변을 없으신가요? 네. 공부 시간 저 솔직히 재수 때는 좀 마음의 병 때문에 방황하느라 많이 그렇게 초수 때만큼 많이는 못했는데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초수 때는 주일 하루 빼고 나머지는 매일 12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캘린더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공부한 거를 다 시간을 적어놨거든요. 크게.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정말 11, 12, 11, 12, 13 막 이렇게 공부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초수 때는 좀 간절하기도 했고 오래 안 되면 난 그냥 안 할 거야 라는 좀 결심으로 했어서 그때는 밥도 거의 안 먹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아침에 7시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도서관을 가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가고 점심시간에는 뭔가 도시락 같은 거 싸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인강을 듣거나 좀 오바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 좀 탈이 나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공부 시간 많이 했어요. 초수 때는 정말 많이 했고 재수 때는 이제 조교도 하고 하니까 뭐 노는 날은 아싸리 놀아버리고 대신 공부하는 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오늘 놀 거다? 그러면은 놀되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서 몇 시 전에는 잠을 충분히 자서 내일은 독서실이 열 때 무조건 가서 새벽까지 하고 하는 날에는 10시간 넘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노량진에 보면은 이렇게 목적지 없이 떠도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저는 스터디를 안 했거든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되게 장의존적이시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공부 스타일은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또 없으신가요? 다들 피곤하시죠? 없으시면 네, 여기 마저 하고. 화성학은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 문제도 공식을 알아야 풀고 적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성, 벌써 까먹었다. 1, 2번 있는 거. 연조분을, 거기 나온 개념을 저는 확실히 정리해서 만약에 이거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문장으로 썼을 때 이렇게 쓸 거야. 하고 정리를 다 개념마다 했어요. 그렇게 정리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챕터를 나눠서 오늘은 여길 풀고 채점하고 여길 풀고 채점하고 초수 때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떤 문제를 봐도 개념이 딱 보이고 요즘에는 그 개념이 왜 이렇게 해결되는지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쓰라고 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말로.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화성학은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개념을 계속 저도 개념 정리한 거 계속 복습하고 그거에 관한 거 풀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화성학을 거의 안 했는데 그냥 그 쌓인 게 있어서 이렇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연조본에 있는 문제로 저도 계속 반복해서 스캔해놓고 쓰지 않은 종이를 스캔해놓고 스캔한 걸 복사해서 풀고 또 이제 새로 복사해서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학도 되게 관련 있는 그게 있잖아요. 얘랑 뭐 속칠함이면 이렇게 속칠함, 뭐 부속칠함, 반감칠함 이렇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오늘은 칠함이다 하면은 칠함, 속칠함 이런 식으로 식구를 묶어가지고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막연할 때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막연하지 않게. 그러려면은 공부를 더 하는 물론 많이 놀았고요. 많이 쉬고 뭐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은 일찍 가서 막 맥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건 그걸 내가 해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래서 그냥 좀 끈질기게 잡고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셨죠? 어떤 막연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아니,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스스로 했는데 아직 이만큼이다 하면은 아직 덜 했구나. 더 하자. 이러고 좀 정말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끈질기게 끝까지 독하게 하냐.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없으신가요? 네. 저 하루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했어요. 대신에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그 부분을 한 건데 아침에는 딱 무조건 교육학을 했어요. 실제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몸을 적응시키기도 하고, 그러려고 아침에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건 교육학이었고, 교육학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초수 때 교육학을 굉장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꾸준히 아침마다 매일매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점심이 좀 되기 전에 이제 전공을 그때그때 다르게 기분에 따라 좀 순서는 달리 했는데 음교론하고 이제 점심 먹고 좀 졸리면 깨자 해서 대위나 화성 이렇게 한 문제씩 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음악 국악 많이 이렇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셨죠? 악곡은 저는 진짜 시간이 걸려도 유튜브를 다 찾아서 들었어요. 악곡은 정말 눈으로 보시는 천재분들 계신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고 정말 중세의 오르가즘도 그렇고 르네상스 세속음악 이런 것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르네상스 샹송하면은 막 불렀어요, 멜로디를. 그 정도로 악보를 보면서 계속 들으면서 했고, 특히 그 개론서에 있는 악곡들은 그 분석을 꼭 했거든요. 아까 써놨었는데 귀로 꼭 익히고 분석을 꼭 하고, 왜냐면 시험이 악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악보를 보고 내가 이 멜로디를 이게 내청을 하면서 이 악곡의 시대가 나오고 특징을 나오고 그걸 쓰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서에 있는 악보, 특히 교과서에 있는 악보는 계속 보고 눈에도 익히지만 귀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귀로 꼭 들으세요. 그거 한번 들으면은 쉽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저도 그때 찾아가 들으면서 내가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꼭 해야 됐었던 거였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서브노트 한 장을 만들면 막 하루가 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서브노트는 안 만들었고 저는 대신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든 거는 뭐 있냐면, 서양음악사는 이제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됐는데, 초수 때 막 세세한 거를 자꾸 배우고 암기하다 보면은 큰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인드맵은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알지 프로그램 알마인드인가? 있는데, 그렇게 쓰면 만약에 르네상스 하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마인드맵을 하나 만들었고,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이나 계속 문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있는 내용들은 다 내가 원래 첫 번째 공부했던 한 권에다가 다 필기를 해서 아예 한 권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 공부한 게
이 정도거든요. 다 모으니까 뭐 그때 안 배웠던 악보 있으면 복사해서 여기다 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을 계속 전 다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딱 찍어서 기억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계속 다독했고 국악도 뭐 서쌤 1월부터 강의 자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마지막 강의 자료까지를 단권화를 하고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개론서에 있는 내용도 그 부분에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거면은 다 모아가지고 한 권에 만들어서 그거를 반복을 했고 특히 그걸 서브노트 만든 거는 면접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면접은 제가 원래 안 하던 사람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면접은 꼭 정리를 서브노트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자신만의 답과 그 자기 보는 지역에 원하는 답과 그런 게 다 모든 게 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은 그렇게 하시고 서브노트 만드시다가 너무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빨리 방향을 바꿔서 다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금방 양이 많은데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답니다. 네,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내려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